2013년 그러니까 엘펜트 플루가 저 이야기를 할 당시에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조사했던 직업에 대한 예측입니다. 빨간 줄이 많은 것들은 사라질 가능성이 큰 직업이고 작은 거는 존재할 가능성이 큰 직업이에요. 위에 보시면 텔레마케터 사라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휴게사 벌써 2013년부터 예측이 됐습니다. 휴게사는 직업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다. 뭐 1000명이 필요하면 한 10명만 있어도 된다. 뭐 이렇게 보는 게 2014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여대에 있을 때 학생들한테 진로 상담을 할 때 교수님 저 휴게사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예측 자료에 의하면 휴게사는 없어지는 직업이래.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뉴스 보시면 휴게사 시험 합격하신 분들이 데모하시는 거 보셨어요? 왜냐면 휴게사 시험은 1차 시험, 2차 시험 합격한 다음에 3차가 현장 실습이거든요. 휴게사 사무소가에서 근무를 해야만 휴게사 자격을 얻어요. 근데 휴게사 사무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TO를 안 여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이 필요 없는 거죠. 있는 휴게사도 내보내는 형편에 쟤들 인턴하라고 열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휴게사 쪽은 이미 수요보다는 공급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 됐구나 예측하는 거죠. 예측대로 된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 아무래도 이제 자녀들 세대라든지 그 이후의 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텐데 AI 시대는 어떤 인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면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에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좀 살아온 시간들이 조금 되시니까 한번 과거로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보통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아니면 그 전에 오면 이제 이른바 만원 버스 꽉꽉 사람이 미어 터질 때 이때 이제 안내양이라는 게 있죠. 버스 안내양이 이제 사람 밀어 넣기도 하고 저렇게 위험하게 문을 개문발차라고 하는데 문 열어놓고 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안내양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차비를 받는 거죠. 네, 이제 현금을 이렇게 받는데 현금을 받다 보니까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돼서 그 뒤에 이제 이게 나옵니다. 회수권, 토큰, 그렇죠. 회수권 토큰이 나면서 일이 많이 줄어들죠. 근데 회수권 토큰도 역시 이렇게 실제적인 물체로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아예 없어진 거가 이제 소위 말해서 스마트 카드. 탁 찍는 거. 이게 요즘 이제 스마트폰 안에 들어와 있죠. 네, 그래서 휴대폰 안에서 이렇게 탁 찍기도 하고. 그러면 이 안내양들은 어디 가셨을까요? 이 기술이 나오면서 안내양이라는 직업이 사라졌습니다. 최근에 어느 이제 지역에서는 향수를 일으키려고 일부러 안내양을 쓰시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약간 이제 버스 이렇게 편의를 도와주는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만 직업은 사라졌습니다. 자, 또 보시면 이 주황색 공중전화 있었죠. 동전 집어넣고 했었던 거. 근데 이제 이 공중전화 박스가 사라졌습니다. 물론 이제 공중전화는 전쟁이나 유사시에 대비해서 스마트폰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한 국가의 이제 기본 통신망이라서 다 걷어내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곳곳에 있긴 해요. 하지만 옛날만큼 막 찾아서 쓰려고 그러면 못 찾겠죠. 다 걷어냈습니다. 다 이제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체통. 우체통도 역시 옛날만큼은 존재하지 않아요. 얘도 기본적인 건 존재하지만 옛날보다는 다 많은 것들을 걷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데 쓰는 도구가 새로 등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SNS, 이메일, 카톡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한 거죠. 이제 그러면 이 우체통 전화와 관련돼서 종사했던 사람들 직업을 사실 이제 잃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혹시 기억나실까요? 전화번호부 책. 네, 인명부, 상호부 이렇게 해서 저 어릴 때는 뭐냐면 이게 1년에 한 번씩 전화번호부 책을 배포를 해요. 네, 그럼 전화국 앞에 줄을 서서 저걸 이제 두꺼운 걸 이렇게 받아와야 됩니다. 받아와서 맨 처음에 뭘 할까요? 확인해야죠. 내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이 몇 명 있을까? 그런 걸 찾아도 보고 우리 집 전화번호 제대로 나왔을까? 이 책에 우리 집
전화번호가 나왔네. 뭐 이런 막 신기해하잖아요. 이거 없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에 주소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사라졌죠. 백과사전. 네, 집에 가면 이제 백과사전 보지도 않는데 막 쫙 넣어놓잖아요. 지금 백과사전 없습니다. 네, 보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터넷에 들어오고 뭐 위키피디아라든지 뭐 이런 데 다 이제 들어왔죠. 그 미래학자 중에서 엘빈 토플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2016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벌써 돌아가신 지가 10년 됐는데 이 엘빈 토플러가 쓰셨던 유명한 책들이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청년의 시대 때 한번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뭐 제3의 물결, 뭐 권력이동,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유명한 책이고요. 이분이 이제 왜 더 유명하냐면 우리나라의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나라가 그 당시 이제 정보화라는 걸 앞장 세워서 그 정보통신부도 만들고 막 이 IT 쪽으로 집중적으로 밀었습니다. 그 마스터 플랜을 짜주신 분이 이분이세요. 네, 그래서 그 엘빈 토플러가 썼었던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화에 관한 마스터 플랜 4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분은 거의 국빈이었어요, 국빈. 흔히 이제 국가의 마스터 플랜을 짜줬기 때문에 국빈이었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나라에 자주 오셨어요. 한 번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어느 기획사에서 이분을 모셔서 이제 저자 강의, 이제 유명한 분은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하기 전날에 기획사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한테 우리나라를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분의 도움 때문에 우리나라도 발전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분 도움과 상관없이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너무너무 이렇게 부지런하고 준비성도 있고 열심히 하는 나라는 자랑하고 싶어서 강의하기 전날 밤에 식사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밤 10시에 이분을 모시고 어디를 갔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남산. 올라가서 무엇을? 전망대 보여주고 싶어서 더 높은 데도 있는데 미국 가면 63 빌딩. 네. 대치동 학원가를 데려갔습니다. 대치동 학원가. 파라군 학원가를 데려갔습니다. 뭘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아이들이 10시 되면 학원에서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엄청난 차량들이 바깥에 학부모 차량, 버스 막 기다리고 불야성이거든요.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교통이 마비될 정도입니다. 그 넓은 도로가 다 차가 차 있고 그 차들이 이제 다 이동하는 거죠. 학생들이 우르르 다 쏟아져 나오죠. 우리나라 뭐 초중고 학생 다 쏟아져 나오니까. 그래서 기획하는 팀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건 저게 우리나라의 미래다. 저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짊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엘빈 토플러가 이제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뭘 물어봤겠죠. 그 물어본 거에 대해서 그 다음 날 강연할 때 이제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미래에 없어질 직업을 위해서 자신들의 자녀를 학교와 학원에서 올인시키고 있다. 시간 낭비하고 있다. 이 잘못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칭찬을 얻으려고 보여줬는데 그 다음날 토크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죠. 무슨 질문했을까요? 이분이?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까지 늦게까지 공부하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무슨 직업을 갖기 원해서 하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한문으로는 사자가 다르지만 한글로는 다 사잖아요. 의사, 판사, 변호사, 검사, 휴게사 뭐 이런 뭐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거도 보내고 자사고도 보내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요거도 보내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2016년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알파고로 인해서 AI 알려진 게 2016년이고 외국은 이미 2010년도부터 AI 붐이 일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한 5년 전에 훨씬 더 붐이 일었기 때문에 AI를 너무 잘하셨던 상태에서 이분이 생각할 때 이제 AI 시대가 오면 이 한국의 부모들이 제일 원하는 직업들, 이 사자로 끝나는 직업들 다 흔들릴 텐데 지금만큼 지금 100명이 필요하다 하면 앞으로는 10명만 있어도 되는 시대가 올 텐데 보통 100명이 필요한데 1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직업 세계에서 없어지는 직업으로 봐요. 네, 아예 흔적을 감추는 직업은 아니지만 없어지고 쇠퇴하는 직업으로 보거든요. 이제 엘빈 토플러가 볼 때는 그런 거죠.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 전문 직업들도 위협받을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이제 직업에 대한 예측 데이터들이 계속 나와요. 앞으로 없어질 직업에 대한 이야기. 2013년, 그러니까 엘빈 토플러가 저 이야기를 할 당시에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조사했던 직업에 대한 예측입니다. 빨간 줄이 많은 것들은 사라질 가능성이 큰 직업이고
작은 거는 존재할 가능성이 큰 직업이에요. 위에 보시면 텔레마케터 사라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휴게사 벌써 2013년부터 예측이 돼 있습니다. 휴게사는 직업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다. 뭐 1,000명이 필요하면 한 10명만 있어도 된다. 뭐 이렇게 보는 게 2014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여대에 있을 때 학생들한테 진로 상담을 할 때 특히 이제 제가 교양 수업을 하니까 뭐 다른 학과 학생들도 많이 만나는데 경영학과 학생들이 교수님 저 휴게사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예측 자료에 의하면 휴게사는 없어지는 직업이래.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뉴스 보시면 휴게사 시험 합격하신 분들이 데모하시는 거 보셨어요? 왜냐하면 휴게사 시험은 1차 시험, 2차 시험 합격한 다음에 3차가 현장 실습이거든요. 휴게사 사무소가에서 근무를 해야만 휴게사 자격을 얻어요. 근데 휴게사 사무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치유를 안 여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이 필요 없는 거죠. 있는 휴게사도 내보내는 형편에 쟤들 인턴하라고 열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휴게사 쪽은 이미 수요보다는 공급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 됐구나 예측하는 거죠. 예측대로 된 겁니다. 그다음에 소매 판매업자, 전문 작가, 전문 작가는 2014년이면 챗GPT 나오기 전이거든요. AI가 발달되면 나중에는 이제 창작 작가들도 위험해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 거죠. 부동산 중개인 이거는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법적으로 지금 막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전자계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당사자가 전자계약을 하면 그냥 중개인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오래전부터 부동산 중개업은 없어질 수 있다는 거가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던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뭐 등등등등 있는데 이제 밑으로 잠깐 내려가겠습니다. 가장 없어지지 않을 것처럼 나온 의사가 치과 의사죠. 왜 그럴까요? 이게 사람의 구강 구조가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AI 로봇으로 해서 뭐 신경 치료하고 이거 하기는 투자하는 돈이 더 드는 거예요. 차라리 사람이 익혀서 하는 게 더 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치과 의사는 이제 의사도 사실 사라지는 직업에 속해 있거든요. 근데 치과 의사만큼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의대를 보내시려면 치대를 보내시는 게 이제 이 직업의 예측상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동 트레이너, 우리가 흔히 말하는 PT,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로봇이 말하면 넌 인간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성직자,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 이건 이제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AI까지는 맡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심리들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측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바뀌어요. 최근에 2023년도에 챗GPT가 나오고 나서 PwC라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컨설팅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 예측은 거의 많이 맞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한 10대 없어지거나 위협받을 수 있는 직업 10가지를 꼽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휴게소 역시 들어가 있죠. 휴게소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없어진다고 예고를 했었던 직업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술직, 프로그래머도 없어진대요. 프로그래머도 없어질 거고,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자, 뭐 AI가 콘텐츠를 다 제작해주기 때문에 없어지고, 이제 밑에 내려가시면 교사, 교수도 없어지는 직업에 속해 있습니다. 교사, 교수가 없어도 배울 수 있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다만 이제 우리는 학력 중심 사회잖아요. 가방끈 긴 사람이 뭔가 우위받는 사회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학교에 다닐 뿐이지 만약에 그게 없어지면 제가 볼 때는 대학 올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것도 인식만 바뀌면 교사와 교수도 위협받는 직업. 지금 여기 있는 건 없어진다는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필요한 숫자가 뭐 10분의 1, 20분의 1 이렇게 준다는 이야기예요. 뭐 쭉 이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우리 집 아이를 생각하면 우리 집 아이들은 뭘 가르쳐야 되지? 무슨 직업을 해야 되지? 그러면 그 직업이 있으면 그 직업에 맞는 훈련을 시키면 되잖아요. 뭐 외교관을 시켜야겠다. 그럼 너 외국 문화도 체험도 하고 언어도 좀 많이 배우고 뭐 이런 걸 미리 시키면 되잖아요. 아주 오래전이지만 저희 집 옆집에 꼬마가 있었어요. 저랑 왔다 갔다 하면 잘 만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초등학생인데 아저씨 저는 나중에 커서 가지고 싶은 직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니? 그랬더니 비디오 대여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비디오 대여점. 비디오 대여점을 왜 하고 싶냐고 그랬더니 비디오, DVD 대여하는 거 옆에 만화책이나 책을 대여해 주잖아요. 소설책. 근데 거기 이제 비디오 대여점을 갔더니 주인 아저씨가 하루 종일 만화책을 보더래요. 그런데도 돈이 벌리는 거잖아요. 자기는 하루 종일 보고 싶은 만화책을 봐도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비디오 대여점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 꿈은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비디오 대여점 있나요? 없어졌어요. 그 비디오에 담긴 영화, DVD에 담긴 영화가 지금 어디로 가냐면 넷플릭스나 유튜브로 다 갔죠. 기술이 발달하면서 직업이 사라졌죠. 그 아이의 꿈이 사라졌습니다. 중학교 1학년들한테 이제 진로 체험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나중에 내가 어떤 직업인이 될지 봐서 그 직업에 성공한 사람을 학교로 부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있는 직장으로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걸 보통 이제 휴먼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직접 자기 직업의 롤 모델을 만나서 아저씨 내가 나중에 선생님처럼 되려면 뭘 공부해야 될까요? 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 물어보는 거죠. 그게 실제로는 그 아이가 컸을 때 그 직업이 존재한다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경험들을 알려주니까. 그런데 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이제 그 목표를 세워서 들었는데 이 친구가 직업을 가질 때쯤 되면 10년 지나거든요. 10년 지나서 보니까 그 직업이 사라졌어요. 야, 이게 이제 문제 심각하죠. 최근의 기술이 특히 AI가 오면서 많은 직업들이 막 그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데 너무 빨리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육하시는 분들은 골치 아프죠. 이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지? 너 법관이 될 거면 이런 쪽으로 해. 뭐 법에 관해서. 너 항공우주사가 될 거면 이런 쪽으로 해.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데 이렇게 아이가 커서까지 존재하는 직업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직업들은 가르쳐줘봤자 쓸모없는 것 같아죠.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직업 변화에 있어서 또 큰 변화가 생기는데 이런 직업들도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AI 전에는 이미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는 거 앞에도 잠깐 봤고, 그렇기 때문에 유추가 되지만 AI 시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아직 이제 본격화되진 않은데, 본격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뭐냐면 AI가 학습을 합니다. 전문 분야, 의사 선생님들이 학습했던 논문, 환자 차트 다 학습합니다. 뭐 예를 들면 2016년에 알파고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IBM에서는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만들어서 얘한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10대 암에 관한 학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교과서, 논문 학습시키고 환자 차트는 의사밖에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아닌데 의대에 들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케이스인데 들어가서 레지던트로서 환자 차트를 다 공부를 한 거예요. 2016년 여름에 첫 번째 공식 환자를 받았어요. 그게 이제 일본 동경대 의대에 있었던 이제 일본 여성인데 70대 된 여성인데 이분이 류키미아라고 해서 보통 백혈병이라고 하거든요. 백혈병 환자예요. 그래서 동경대 의대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의대 같은 데잖아요. 의사 선생님들 실력이 아주 출중한 데고 최고의 의대인데 이 70대 여성은 병원에 와서 진료해 보니까 이제 백혈병으로 판정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약을 2가지를 받아서 3년 동안 이제 먹으면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3년 전에 비해서 더 나빠진 거예요, 상태가. 그래서 그 환자를 첫 번째 IBM AI 닥터의 이제 환자로 받았죠. 받았는데 진료를 했는데 불과 이제 컴퓨터는 10초도 안 돼서 몇 초도 안 돼서 결론이 딱 나왔습니다. 오진. 지금 2가지 약은 잘못된 처방. 그래서 이걸 먹지 말고 다른 약 1가지를 줄 테니까 먹어라. 그래서 다른 약으로 바꿨고 그 약을 먹은 지 3개월 만에 완치가 됐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2016년에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이 AI가 굉장한 라이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당시에 야 저거다. 빨리 우리가 도입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 AI 닥터 IBM 거를 그 해에 빨리 도입했던 우리나라 병원이 있습니다. 가천대학교 길병원입니다. 네, 우리 이길려 여사께서 초기 좋으신 이길려 여사께서 트렌드는 저거다. 그래서 이제 가천대가 들어오고 뭐 계명대 병원 우리나라 6-7군데에서 도입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보이죠. 네, 안 보이고 그 뒤에 이제 서울대나 이런 데서도 보건복지부랑 이야기해서 AI 닥터를 우리나라도 개발했습니다. 닥터 앤서 1.0, 2.0 개발했는데 지금 안 보이는데 이제 이게 AI에서 좀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IBM의 AI 닥터는 오진율이 EBS에 나오는 명의보다 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대 암의 오진율을 보면 보통 인간 의사의 오진율보다 훨씬 적어요. 굉장히 좋은 거죠. 병원 입장에서 좋은데 문제는 오진율이 있다는 이야기는 오진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보통 큰 병원에서 의사분들이 오진을 하게 되면 의료 소송이 발생을 하죠. 그럼 이제 큰 병원은 법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팀이 그 의사를 대신해서 다 커버를 해줘요.
의사 그 비용으로. 그래서 이제 종합병원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개인 병원은 의사 선생님이 다 자기가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동 걸리면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은 그런 걸 해줍니다. 근데 큰 병원에서 AI 닥터를 썼는데 얘도 오진을 해요. 인간 의사보다는 훨씬 적긴 하지만 오진해서 의료 수정이 딱 걸리면 아니 얘가 오진한 걸 우리 법무팀이 왜 커버를 해? AI를 만든 IBM에서 커버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든 데서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IBM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잘 팔았는데 의료 수정이 발생할 때마다 자기네 회사 보고 다 책임지라는 거예요. 야, 이거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AI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책임의 문제예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인이 뒷칸에 탔는데 사고를 냈어. 판문제를 블랙박스에 하면 80대 20이야. 그럼 20을 내가 물어내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야? 난 뒷칸에 탔는데 그러면 자율주행차도 만든 데서 물어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근데 자동차는 다행히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보험사에서 커버하지만 의료사고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AI 닥터를 만든 데에서 그런 책임 소재를 자기들이 떠안아야 되니까 이 사업을 중단을 했어요. 이제 이게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죠. 사실 이렇죠. 우리가 내가 낳은 자식이 바깥에서 무슨 일을 벌릴지 우리가 책임 못 지잖아요, 부모가. 지금 IBM 입장에서 똑같은 거죠. AI를 만들었는데 얘가 뭐 어떻게 결정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하는 거고, 사는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만들었으니까 제조물 책임법 위에서 제조한 데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여서 이건 이제 AI 특성상 좀 풀리기 힘든 부분인데 풀긴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AI 닥터를 만들었습니다. 2017년부터. 뭐 샤오이 작은 의사, 뭐 텐센트나 이런 기업이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보건소 이런 데다가 다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의사보다 일반 의사보다 훨씬 더 오진율이 나아지니까 먼저 판단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인간 의사한테 가든지 병원에 가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여서 이제 법적인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소위 말해서 전문 직업, 우리가 저 직업을 가지고 싶어도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야, 의사 직업 괜찮대. 나 그럼 내가 의사 해야지. 라고 한다고 의사가 되지 않잖아요. 네. 뭐 판사 너무 괜찮아. 나 판사 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보통 이런 직업들을 보통 진입 장벽이 높은 직업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 원하지만 함부로 되지 않는 전문 직업. 그 전문 직업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AI가 지금 다 학습합니다. 자, 그러니까 탈전문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인간한테 전문화가 돼 있던 인간이 소수한테 이렇게 한정돼 있던 것들이 이제 AI의 보편화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요. 이제 또 하나는 회사 안에서 보통 사수 부사수가 있습니다. 신입사원을 뽑으면 과장을 하나 탁 사수로 묶여놔서 막 트레이닝을 시켜요. 막 괴롭히기도 하고 뭐 퇴근할 때쯤 돼서 야, 내일 아침까지 이거 풀어와. 그러면 또 집에 가서 또 일해야 되잖아요. 그거 싫어? 싫으면 사표 내고 나가. 뭐 이렇게 해서 그 엄청나게 고생하는 시간들을 거쳐요. 그래서 얘가 이제 성숙해지고 숙련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 숙련화 과정인데 지금 AI를 기업이 쓰다 보니까 이제 신참내기 뽑아서 10년 정도 숙련시켜서 쓰는 것보다는 AI를 쓰게 해서 지금 이제 시니어 직업인 이제 어느 정도 고참인 사원들한테 AI를 써서 일하라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이제 막 잘 모르는 사람 훈련시키면서 얘한테 시키고 이상한 거 빨간 펜 돼가지고 고치는 것보다는 AI를 데리고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숙련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직장 내 사람들 중에서도 밑에 주니어들은 쫓아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쫓아내는데 주니어를 쫓아내면 신입사원 안 뽑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AI 때문에 특히 전문 직업 쪽이나 이런 쪽에 새로운 사람 안 뽑려버리는 추세가 좀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탈숙련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고착 현상은 뭐냐면 이제는 평생 직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평생 직장, 뭐 정규직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얼마든지 AI가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필요하지 않은 인원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내보내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또 뭐가 필요하면 또 이렇게 뽑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고용의 유연성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그게 잘 돼 있거든요. 미국은 그냥 너 오늘 파이어 나가. 그럼 이제 박스 싸가고 나가잖아요. 근데 또 그 다음날 이력서 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취업을 해요. 이게 미국인데 우리는 한번 쫓겨나면 들어오는 게 힘드니까 막 버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요 고착화 현상이 대단히 우리나라도 없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원했던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고 내가 전혀 보지 못했던 직업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새로 나타나는 직업도 있을 건데 그걸 어떻게 준비하지?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고민을 다 했어요. 유네스코, 유엔, 교육에 관해서 관련된 사람들이 다 해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앞으로의 시대, AI 시대는 이게 더 빨라지고 더 필요해지는데 앞으로는 물고기를 아이들한테 줄 게 아니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보고서 쓰는 법, 예를 들어서 언어 배우는 법, 이렇게 어느 직업의 특정한 스킬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떤 직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더 밑에 있는 능력들 알려줘야 된다. 이제 그리고 나머지 스킬들은 그때마다 배우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 역량이라고 불러요. 컴피턴시라고 부르고 앞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스킬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스킬을 배우는 시대가 아니고 컴피턴스를 갖추는 시대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도 교육에 관해서 마스터 플랜 이렇게 세우잖아요. 세울 때마다 이번에 마스터 플랜의 핵심 역량은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역량을 주로 제시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역량 7가지를 제가 이렇게 꼽았습니다. 꼽았는데 자, 이제 제가 요즘에 AI 시대 되니까 AI 하신 분들이 막 그런 이야기 해야 돼요.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 AI 빨리 잘 다룰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 초등학교, 유치원도 AI 교육을 시켜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게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 저거를 전부인 것처럼 몰면 안 되는 게 이제 교육적인 관점에서 저도 교육을 30년 넘게 해왔고 학생들을 가르쳐 왔는데 어떤 학생들이 졸업한 다음에 잘 되고 지금도 졸업한 학생들하고 연락을 하거든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서도 다시 재취업해서 또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 저런 자리를 잡아갈까 놓고 보면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 낳고 몇 년 동안 쉬었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스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이라서 그래서 새로운 데 또다시 적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라는 세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25살 때쯤 돼서 직업을 갖는다고 치면 한 65세, 60세까지 활동한다고 치면 거의 한 40년 활동하잖아요. 네. 40년 동안 직업이 못해도 한 7, 8번은 바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필요한 스킬은 다 예측을 못하죠. 왜냐하면 새로운 직업도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제 역량 이야기 합니다. 제가 이 역량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의 교육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는데 이 역량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때 저 역량 교육을 어디서 시킬까? 집에서 시켜야 되나? 아니면 그냥 학교에 맡겨도 되나?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니면 학원에 다니면 저걸 가질 수 있을까? 이제 우리 아이들을 길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협업할 수 있고 그 협업을 잘할 수 있는 인성을 갖춰야 됩니다. 챗GPT라는 프로그램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 그 밑에 매달려 있는 프로그래머가 2,000명입니다. 물론 하는 일이 다 다르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자기들이 움직이는 거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요즘은 혼자 못 짭니다. 여럿이 짜거든요. 여럿이 짜면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본사가 미국에 있지만 또 지사가 인도에 있어요. 미국에서 쭉 개발하고 퇴근할 때 인도로 쫙 넘깁니다. 그럼 인도는 출근하는 시간이에요. 거기서 다시 이어서 개발하죠. 24시간 내내 개발할 수 있잖아요. 개발자가 다른데 하나의 프로그램 윈도우가 나오고 이렇잖아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협업할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협업할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는 협업을 잘하려면 일단은 자기가 맡은 부분은 잘해야 돼요. 자기 책임감도 있고 잘해야 되는 자기가 망하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실력도 갖추고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소통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야 되죠. 서로 입장 바꿔서 생각해야 되고 상대편에 대한 배려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데 저 사람이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같은 팀이면 같은 팀으로 끌고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갈등 극복도 잘해야 됩니다. 인간 사이에서 갈등 극복도 잘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기업에 있는 사장님들이 가끔씩 그러세요. 교수님 학생들을 회사에 보내주실 때 좀 팀 프로젝트를 잘했다는 친구를 보내주세요. 그래요. 팀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라는 게 3명, 4명이 모여서 하나의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는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졸업할 때 팀 프로젝트를 시킵니다. 저희 과 같은 1년 반을 시키거든요. 그럼 막 싸워요. 어떻게 싸우느냐?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쟤는 놀고 있는 것 같고, 쟤는 무임승차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쟤는 또 안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 팀 다시 짤게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팀은 절대 다시 못 짠다. 너희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그 안에서 해결을 해라. 해결해서 그걸 극복해서 결국 아웃풋 하나 만들어내면 프로젝트는 성공한 거다. 저희는 그렇게 훈련을 시키거든요. 일종의 이제 갈등 극복이고
자기 역할을 잘해야 되고 상대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인성에 쌓이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떤 직업에 가도 살아남아요. 근데 혼자 똑똑히 잘하는데 사람하고 관계가 잘 안 좋아요. 맨날 부딪히고 맨날 싸우고 맨날 독불장군이면 힘듭니다. 네, 굉장히 힘들어요. 똑똑한데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상사 입장에서는 진짜 뜨거운 감자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협업 인성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배우려고 마음먹으면 배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아서 옛날에는 유명한 선생님, 유명한 전문가가 있는 쪽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갔죠. 그래서 무슨 학풍도 형성이 되고 그 사람 밑에 뭐 3년 동안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러니까 조금씩 알려주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선생님이나 교수나 어떤 전문가들이 아니어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 배울 수 있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뭘 배워야겠다. 목표를 딱 세우고 배우려고 그러면 대학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거를 6개월 이내에 빨리 끝내야 되는데 끝내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배우려고 그랬더니 저게 4학년 1학기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1학년인데 그럼 내가 3년을 기다려서 4학년 2학기 때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학교 때려치우고 싶겠죠. 네. 스티브 잡스가 그래서 학교를 그만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목표가 분명하고 자기가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학교라는 시스템은 4년이라는 시스템, 특히 대학 같은 경우는 전문대는 3년, 2년 동안에 이제 순서대로 배우는 거죠. 그 순서대로 배우는 거는 물론 이제 교수님들이 학문의 체계를 세워서 앞뒤 관계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지만 강의실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흩다 보니까 4년이라는 틀 안에 들어간 거지. 제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대학 4년의 커리큘럼을 탈수기에 집어넣고 탈탈탈탈 털면 방학 빠지고 그다음에 축제 때 빠지고 휴강 때 빠지고 다 빼면 과연 4년이 필요할까? 내가 볼 땐 1년도 안 돼서 4년 거 다 배울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학교에 대한 간판, 내가 대학 나왔다, 대학원 나왔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대학 나왔다. 이것들이 우리한테는 굉장한 힘이 되는 사회잖아요. 아직까지는. 그것 때문에 견디고 있는 거지. 막상 내가 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대학은 깝깝한 거예요. 그리고 막상 그 과목에 들어갔는데 내가 원하는 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학습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살아남는다.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교수법이 뛰어난 대학이 추구했는데 그게 아니고 요즘은 이제 학습법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변화 수용입니다. 너무 빨리 바뀌죠. 직업도 빨리 바뀌죠. 그러니까 본인이 잘 적응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 온실의 화초처럼 크면 안 돼요. 굴려야 됩니다. 네, 굴려야 되고 어릴 때부터 자꾸 바뀌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은 본인들이 그렇게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자식들은 편하게 해주고 싶어요. 우리는 잔치집에 아이들을 데려가는데 그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장례식장 데려갑니다. 장례식장 데려가서 너도 뜻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거다.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는 잔치집에 데려가죠. 장례식 절대 안 데려가죠. 여러분 장례식 할 때 아이들 데려가는 거 보셨어요? 장례식장이 제일 없는 게 아이들이에요. 근데 유대교는 장례식장이 제일 많은 게 아이들이에요. 자기가 끝나야 되는 걸 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행을 시킬 때 어릴 때부터 또래끼리나 혼자 여행을 시킵니다. 친척집에. 네가 알아서 찾아가고 네가 알아서 숙박 해결하고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생 자체가 여행이고 결국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행을 부모가 다 챙겨주죠. 하나도 하지 않고 가서 즐기고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여행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아이들과 이렇게 큰 아이가 나중에 부모의 그늘이 벗어졌을 때 어떻게 적응할까 생각을 해보세요. 변화 수용 능력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 글로벌인데 이제는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인도, 이쪽에 있는 친구가 일본 이런 회사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 사람만 모여서 하지 않고 그다음에 외국 기업도 많이 가거든요. 요즘은 대학 졸업해서 미국으로 취업 많이 해요. 외국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 옆에서 나는 한국 사람들하고 취업 같은 직장 근무했으면 좋겠어. 나는 인도 음식 싫어. 옆에 사람 인도 사람인데 이런 그래서 이제 글로벌 역량이라고 그러면 외국어 역량이 아니에요. 외국어 역량이 아니고 문화 충격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문화 속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부한 데도 처하고 가난한 데도 처하고 이런 거죠. 헐벗은 것도 내가 적응할 수 있고 이런 나라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데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자기가 이렇게 수용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요즘 기업들이 다 글로벌인데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다섯 번째가 미래의 안목이죠.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바라보는 건데 이거는
미래 안목을 보여주는 콘텐츠도 요즘 대단히 많아요. 네. 이제 물론 뭐 주식의 미래, 뭐 주식시장의 미래,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요즘 제가 많이 쓰는 게 테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TED, 테드. 테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한테 딱 뭐 20분, 15분 동안 토크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너무 잘 알려주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패러디해서 우리나라에 만든 게 뭐 세바시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미래 안목들 강의들을 들으면 이렇게 안목이 바뀝니다. 자기 전공 영역이 아니도. 그다음에 6번째는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특히 뭐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이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내가 생각을 해야지 AI가 아무리 똑똑한 걸 줘도 그걸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잘못됐네. 이걸 조금 바꿔볼까? 그래야 AI한테 매달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 생각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AI 없이 뭔가를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AI한테 종속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어린아이부터 AI를 쓰게 되고 AI를 활용해야 된다는 걸 저는 반대하는 이유가 오히려 어렸을 때는 아날로그적으로 길러야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도 발견하고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갈등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자기가 찾아야 되고 자기 책임감도 느껴야 되고 감성도 형성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AI에 종속되면 전혀 그럴 기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유럽 쪽에서는 디지털이 청소년 아동들한테 유해하기 때문에 이걸 못 쓰게 하는 연령들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네, 계속 올리고 있어서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막 써야 우리가 더 하루라도 더 빨리 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하는데 미리 배운 사람이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구단 우리 집 아이 진짜 구구단 너무 잘 외워라고 막 빨리 외워나고 자랑하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나요? 나중에 구구단 다 외워요. 다 외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배운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해야겠다는 동기가 빨리 오면 안 배웠어도 빨리 갑니다. 그런데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면 빨리 배웠어도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AI나 디지털 교육들은 AI를 배우는 게 좋겠다. AI 배우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를 훨씬 잘 쓰겠다라고 본인이 인지하는 시점에 배우는 게 가장 빨리 갑니다. 네, 이제 그런 거고 마지막 7번째가 이제 바로 그런 도구죠. 근데 우리는 계속 도구 활용을 막 강조를 해요. 근데 도구 활용을 강조하지만 그거는 이 7가지 중에서 제일 마지막 순위고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도구라는 건 매년 바뀌잖아요. 지금 AI 교육 초등학생 배우고 난 다음에 중학교 가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게 도움이 될까요? 제가 볼 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가르치나요? 학교? 학교에서 협업 인성을 위해서 막 갈등 극복을 시키나요? 갈등 안 생기게 잘못하면 학폭 이런 위원회에 올라오기 때문에 부모님 불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안 부딪히게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학교에서 시키기도 좀 그렇고 가정에서 사실은 많이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요즘 이제 자녀들을 많이 낳으면 괜찮아요. 4명, 5명 되면 자기들끼리 부딪히면서 배우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자녀가 하나,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협업 인식 능력도 확 떨어져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저는 이제 교회로 보는 겁니다. 교회. 가정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주로 공동체 중심이잖아요. 공동체 중심이고 그 안에서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공과 공부라든지 청년의 고등부, 중고등부에 모여서 부딪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부딪히면서 배우는 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생각하게 하고 신앙서적을 읽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발표하게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배우고 그다음에 비전 트립들 많이 갔죠. 해외 선교사님들 많이 다니다. 순회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다니죠. 자꾸 다니게 해야 돼요. 다니게 해서 집이 아닌 곳에 마룻바닥에서 10명씩 누워서 자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재래식 화장실 같은 이상한 데서도 해보고 이게 집에서는 못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훈련 시키고 선교지에 가면 서울이나 뭐 이런 한국에서의 문화 환경이 아니거든요. 밥 먹는 것도 다르고 정말 막 보면은 이렇게 비위생적인 데가 있을까? 근데 거기서 일주일씩 지내야 돼요. 그렇죠? 그런 훈련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 말했던 7가지 역량들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훈련을 가장 잘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교사 자녀예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 요즘 시대에 하나님이 그 선교사에게 헌신했던 선교사분들한테 주시는 보너스가 선교사 자녀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선교사 자녀들이 지금 미래가 필요한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가장 잘 갖춘 청년들이 선교사 자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목회자 자녀도 마찬가지죠. 목회자 자녀도 대개는 사역지에 따라서 많이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본인이 당해야 되는 억울함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자녀는 도 아니면 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대개 이제 도 쪽으로 생각을 하면 목회자 자녀나 선교사 자녀는
지금 세대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기르기에 가장 잘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잘 기르면 목회자나 선교사 자녀가 성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대단히 큽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기르셔야 돼요. 변화 앞에 노출시키고 그게 잘 안 되면 교회에다가 보내고 교회도 프로그램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글로벌하게 돌리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인간관계 부딪히면서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훈련들을 많이 시키는 쪽으로 교회 프로그램들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제가 컴퓨터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82년도에 대학에 들어왔거든요. 컴퓨터를 전공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컴퓨터를 하나님이 아실까? 왜냐면 그 당시에 컴퓨터가 무슨 사탄의 도구 이래가지고 막 이상한 소문이 있어서 내가 잘못하면 사탄학을 공부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제 저거를 가지고 사실 기도원에 들어와서 막 고민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똑같은 질문을 받깁니다. 하나님이 딥러닝을 아실까? 하나님이 AI를 아실까? 챗GPT를 아실까? 근데 제가 하나님의 개인주를 받았던 건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왜 아시냐면 이분은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네.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도 현재처럼 보세요. 우리는 잊었지만 우리 과거의 경험과 상처도 하나님 아세요. 그걸 다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전혀 몰랐던 과거를 이렇게 들춰내시는 역할도 하세요. 저도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현재는 당연히 아시고 미래도 역시 하나님 앞에는 현재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섭리대로 이끄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이쪽 길이 가장 좋을 거라고. 이쪽으로 가면 환란이 있을 거 알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을 전도하려고 그랬다가 막히죠. 성령이 막으셔서 건너간 데가 유럽이잖아요.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빌립보에서 가자마자 겪었던 일이 실컷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 옥에서 찬양하거든요. 왜 찬양하냐면 자기가 가려고 했던 거가 아니고 이쪽은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을 때고 결국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기는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는 거죠. AI도 아시고 컴퓨터도 아시고 내 인생도 아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아시고 AI가 어떻게 바뀔지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학을 공부해서 이렇게 가는 게 위험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이야기해봤자 아닐 수도 있어요. 뭐 5년을 내다보는 이야기 제가 볼 때 5년 내다보기 힘듭니다. 1, 2년 내다보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 불안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다 판단하고 책임진다고 그러면 스트레스는 다 내가 받는 거죠. 야, 내가 그때 그 판단을 안 했어야 되는데. 이제 결혼도 내가 그 남자랑 결혼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여자랑 결혼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혼하는 거잖아요. 제가 결혼도 하나님 인도를 받아라. 이 배우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인지 확신을 받아야 되고 직장도 받아야 되고 전공도 마찬가지다.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가 앞에 7가지 역량을 소개했는데 가장 근본적인 역량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마다 진로 인도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부르심대로 가면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나를 어떤 직업에 직장에 부르셨을 때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으면 심지어 바울처럼 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는 일이 있어도 그건 하나님이 부르신 거니까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데 좋은 일만 있어도 불안해요. 내가 결정하면. 이러다가 어떤 일이 또 훅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르심에 대한 문제가 있고 어떤 걸 할 때 지혜가 부족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후해 주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체험을 했어요. 제가 석사, 박사 때 논문을 기도원 가서 사실 제목을 얻어왔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성장할 때 특히 이제 영성도 많이 다루겠죠. 집안에서 아이를 기를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남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해서 7가지의 역량보다 더 밑에 있는 영순위 역량이 바로 영성이다.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19년에 이제 독립만세 기미 독립선언문이 나왔죠. 이 독립선언문에 보시면 33인의 명단 가운데서 15명이 크리스천이세요. 15명이 크리스천인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 때 기독교인 비율이 30만 명밖에 안 돼요. 거의 한 100분의 1밖에 안 되죠. 30만 명이 지금 세상을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유명한 독립선언문 안에 거의 반절이 크리스천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시대적으로 문제에 있어서 앞장서 갔던 데고 그래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 당시에는 이제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AI 시대 때 이 AI가 어디로 갈지 다들 불안해하고 걱정도 하고 기대도 많이 하는데 그 속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려면 사람을 잘 세워야 되고 그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앞으로 미래 시대 때 우리한테 꼭 필요한 인재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많은 역량 가운데서 영성이라는 역량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영성 위에 7가지 역량을 잘 갖춰서 AI 시대 때 주역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이제 큰 소망으로 삼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